1447년 4월 20일 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은 꿈을 꾸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도원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안평대군은 곧장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그대로 그려주게. 그 신비로운 광경을 담아달라. 안견은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106cm, 세로 38cm의 긴 두루마리에 담긴 그림. 험준한 산봉우리, 복숭아나무 숲, 그리고 그 안에 은둔하는 선비들의 모습. 바로 그 유명한 목류도원도입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을 몹시 아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불러 찬문을 받았고 그것은 조선 최고의 문화적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이 6년 후 비극의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찬문을 남긴 이들 중 다수가 훗날 처형당했고 안평대군 본인도 친형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평대군 이용은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8왕자 중 셋째였습니다. 모두 뛰어난 형제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428년 10살이 된 그는 안평대군에 봉해졌는데 세종은 이때 그에게 비해당이라는 호를 특별히 내렸습니다. 안평이라는 이름이 너무 편안하고 무사하다는 뜻을 담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비해당, 풀이하면 게으르지 않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1430년 12살의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 동생 이명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이계, 하위지 같은 젊은 인재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지편전 학사가 되어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이끌어갈 인물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과 무력에 관심이 깊었다면 안평대군은 시와 그림과 글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중국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를 익혀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평체를 완성했습니다. 유려하면서도 강건한 글씨체였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 사신을 보내 안평대군의 글씨를 얻어가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글씨는 1450년 경호자라는 활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형 문종이 동생의 글씨체를 본떠 활자를 주조한 것입니다. 그는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화가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아래에 비해당을 짓고 북쪽 산자락에는 무게정사를 세웠는데 그곳에는 만여 권의 책과 수많은 서화 작품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의 명작들을 두루 수집했고 문인들과 시회를 열었으며 화가들을 후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살롱이 바로 안평대군의 주변에 펼쳐졌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서거정, 김수홍 같은 인재들이 모두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교류가 훗날 그의 목숨을 죄어드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32년 향년 53세였습니다. 왕위는 장남 문종이 이었습니다. 문종은 오랜 세월 세자로서 정무를 보좌해온 인물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위 2년 만인 1452년 5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12살 어린 세자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국왕의 탄생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어린 왕을 잘 보필해 주시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자를 지켜주시오. 이들은 세종 때부터 조정을 이끌어온 중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함경도 육진개척의 영웅이자 병권을 쥔 실권자였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황보인,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 대신들,
다른 한쪽은 수양대군을 위시한 왕실 세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이 분명했습니다. 권람, 한명회 같은 책사들을 모았고 홍달손, 양정 같은 무인들도 포섭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정치보다는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야심을 경계하면서 안평대군을 끌어들여 수양대군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명 대신들과 손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황표정사라는 인사 시스템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황표정사는 관리 임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행정 방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이에 관여하자 수양대군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앞세워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453년 초 안평대군의 개인사에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월에는 아들 이우직이 병으로 죽었고 4월에는 부인 정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그가 부인을 박대하여 7, 8년간 서로 보지 않았으며 부인이 죽었는데도 염습과 빈소조차 돌아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예술가로서는 뛰어났지만 가정에서는 냉정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평대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같은 해 4월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 사신 자리는 안평대군이 가려던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이 세력을 동원해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고명 대신들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행길에서 수양대군은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숙주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숙주는 원래 안평대군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편전 학사로서 안평대군의 문화살롱에 자주 참여했고 몽유도 원도에도 찬문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사행길 내내 그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어린 임금을 모시고 대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소. 이대로 가면 조선은 위험하오. 신숙주는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의 무게가 수양대군 쪽에 쏠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의 경계심을 풀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나라까지 다녀왔으니 이제 조용히 지낼 것이라 안심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은밀하게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거 대상 명단에는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도 포함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아꼈지만 정치적으로는 살려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안평대군 진영도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책사 이징옥이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이 곧 움직일 것입니다. 먼저 손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망설였습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눌 수는 없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는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예술가로 살고 싶었던 사람, 권력보다는 시와 그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도 수양대군의 야심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호걸은 되지 못한다.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9일 밤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밤이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수양대군은 각자에게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홍달손과 양정은 김종서를 제거할 임무를 맡았고 한명회는 군사를 동원해 사대문을 장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밤 이렇게 말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지금 내 한 몸에 종사의 운명이 달려있다. 갈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철퇴를 잘 다루는 자들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대감, 급히 들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흥대군 부인에 관한 사소한 핑계를 댔고
편지 한 통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비춰 편지를 읽는 순간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휘둘린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시 군사를 동원해 사대문과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12살 어린 왕은 피로 얼룩진 수양대군의 옷을 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숙부, 살려주십시오. 단종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몄다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실록은 이것이 수양대군이 만들어낸 명분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을 핑계로 조정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조급관, 이양, 윤처공, 이명민 민신. 국문에 들어서는 그들을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에게는 형식적으로나마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 잠시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교동도로 이송되었고 10월 18일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은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묘소의 위치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아들 이우직도 진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정난 공신들의 노비로 분배되었고 양어머니 성령대군 부인도 경주로 귀양갔습니다. 안평대군 일가는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비해당과 무게정사를 접수했습니다. 만여 권의 책, 200점의 서화 작품, 안평대군이 평생 모은 문화유산들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이 이 작품들을 압수하거나 훼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로 만든 경호자 활자도 녹여버렸고 선원계보에서도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왕자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어 역사에서 거의 삭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유정난의 혼란 속에서 어딘가로 몰래 숨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빼돌렸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당대 최고 문인 23명의 참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박팽년은 사육신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성산문도, 이계도 사육신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이징옥은 계유정난 때 죽었습니다. 참문을 남긴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들은 신숙주, 정인지, 최양처럼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도원을 상세히 묘사하며 안평대군의 은거를 예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양은 안평대군의 인품을 영웅호걸의 자태라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비극의 명단이라 불렀습니다. 꿈과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한 기록. 화가 안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안견은 계유정난 직전 안평대군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로서는 쓴 선택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양위를 받아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계획은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세조는 이를 빌미로 단종마저 영월로 귀양 보냈습니다. 1457년 10월 17세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시작된 피바람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영조 때가 되어서야 복권되었습니다.
사사된 지 거의 2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그에게 장소라는 시호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재주와 이름이 높았고 문인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긴 것이 화가 됐을 뿐입니다. 어찌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어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정조는 1791년 단종을 위해 희생된 이들의 위패를 영월 장릉에 모셨고 안평대군도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함께 모셔졌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세종대왕 영릉 신도비의 글씨,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몽유도원도뿐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일본 델리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29년 일본 학자에 의해 세상에 다시 알려진 이후 우리는 가끔 일본에서 빌려와 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평대군이 평화와 예술을 꿈꾸며 그렸던 도원도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타국의 문화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형제도 적이 되고 친구도 배신자가 됩니다. 신숙주와 최양은 안평대군과 함께 문화를 논하며 그의 꿈에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양대군을 선택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권력욕이었을까요? 안평대군은 권력보다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예술가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1447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이 꾼 꿈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을 거니는 꿈.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6년 후 그 꿈은 악몽이 되었고 그림은 비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술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결국 그는 형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몽유도원도만이 오늘도 그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